이번에 그 흔들렸던 과정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루머들도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놀랬던 그 유통됐던 루머 중에 하나가 이거 HBM 가격을 하이닉스가 엄청 싸게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서버용 D램 이게 사실 핵심 제품이잖아요. HBM 이 가격의 추이가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지금 이제 보면 사실은 이제 그게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HBM에서 엔비디아에 원래 들어가게 했던 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용량이 준다는 것에서 절대 가격 공급 양이 줄어든다라는 우려감이 크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얘기했죠.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워낙 지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생산량을 늘리거나 유지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용량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어떤 양적인 평가에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그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급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비관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루빈으로 그 엔비디아 칩을 기준으로 보면 루빈으로 넘어가고 베라 루빈에서 울트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거기 들어가는 HBM 가격은 또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 엔비디아의 AI 칩 자체도 지금 보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그 전에 나왔던 H200 뭐 요 관계에서 4, 5천만 원대에서 지금 블랙을 넘어오면서 1억대 넘어왔잖아요. 이제 루빈 가격 책정은 안 됐는데 지금 1억 5천이 넘어갈 거라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사양에 따른 D램 가격 상승은 너무나 이제 좀 자명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지금 이제 올해까지 이렇게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그 나오는 지금 HBM 수요 공급체 1위가 엔비디아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최근에는 구글의 TPU가 아마 내년에는 HBM 수요 1위차가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그 얘기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글의 TPU 쪽에서 HBM 공급량이 또 획기적으로 늘어나면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여전히 내년까지는 공급이 딸리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공급이나 가격에 대한 우려감은 크게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면은 뭐 27년 말까지는 실적 걱정하지 마라. 계속 늘어날 것이다 매출. 이런 얘기도 좀 있고 28년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확실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건 끝이 보인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에 주가는 또 그때서 또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하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피크아웃 이야기가 이 주가를 빠지게 하는 그 시점하고 이 연결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안 그래도 이번에 주가 많이 빠질 때 그 얘기가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제가 최악의 비관론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피크론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젠슨왕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이 어쨌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학습의 단계에서 초론의 단계로 넘어가야 만약에 그 상황에서 피지컬 AI로 얹지 않더라도 초론의 단계 넘어가야 멈출 수 있거든요. 그래야 제품이 온전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젠슨왕 CEO가 했던 얘기가 지금 어쨌든 여기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는 베라 루빈이나 베라 루빈 울트라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야 멈추거나 멈출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그럼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베라 루빈 울트라라고 가정을 하면 그건 내년 12월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주가는 6개월 선행한다고 앞당기면 내년 6월쯤 고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고점은 내년 한 상반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직까지 1년으로 가까운 시간은 남아있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최악의 상황일 때. 물론 그거는 우리가 거기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공급을 멈춘다는 가정이지 사실 멈출지 안 멈출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멈춘다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주가 상승 6개월 앞당기더라도 내년 상반기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6월까지는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고점은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아마 내년 6월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 중심의 상승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주도 장세를 맞는데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처럼 예를 들어 내 계좌에 80% 90% 이렇게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은 어느 정도 작년보다는 좀 줄이셔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반도체만 가져온 게 아니라 이게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됐던 전력기기나 전선이나 삼성기기 같은 MLCC나 반도체와 맞물려서 오히려 반도체보다 더 크게 올랐던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섹터들은 반도체하고 좀 구분을 해서
조금 더 보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루빈 울트라 얘기를 하셨는데 그 HBM4 탑재 용량을 좀 반으로 줄이나요? 뭐 하여튼 이런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특히 하이닉스가 아직 HBM4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 그게 원인이지 않겠냐.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하이닉스를 이것도 파가 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없이 저도 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고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한테 조언을 얻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문제는 아마 하이닉스가 아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M4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가 퀄리티 테스트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고 빨리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는 부분, 괜찮다는 부분이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4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재설계에 해당하는 리콜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재설계는 우리가 과거에 삼성전자에서 겪었던 뭐 전력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재설계는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HBM4에서 당장 초기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좀 제한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는 시각이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는 HBM4에서 굉장히 높아졌는데 왜냐하면 샘플링 테스트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근데 관련 업종에서 보는 거는 그래도 양산과 수율에 대한 안정성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3대 7 정도 비율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삼성전자 3, SK 하이닉스 7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비율을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주가 탄력은 클 수 있죠. 없던 부분에서 매출 생기기 때문에. 근데 하이닉스도 여전히 한 60% 이상의 비중을 가져가기 때문에 뭐 비관론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확실히 HBM4에서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원래 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게 이제 HBM의 그 가격 급등 뭐 이런 거였고 삼성전자는 HBM3 그때 못 만들어가지고 이제 힘들어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역전이 된 게 이제 디램 가격이 막 HBM을 넘어서면서까지 급등하면서 이게 또 이렇게 상황이 바뀐 건데 앞으로 그 HBM 가격과 이 디램의 가격의 이 추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사실 이번 7월 달 그 반도체 고점을 이뤄냈던 불안감 중에 가장 큰 요인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범용 반도체 DRAM4나 DDR4나 DDR5에서 범용 반도체들이 중국업체들이 대량으로 이제 경쟁 상대로 등장하면서 가격이 지금보다 탄력이 떨어지면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이제 크게 나왔는데, 그게 물론 이제 문제가 좀 초반에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이 작년 12월 달부터 해서 올해 1분기까지 워낙 많이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이 사실 실적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던 건 맞습니다. 근데 원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DDR4나 DDR5 범용은 계속해서 사양을 줄이고 라인을 줄여가는 입장이었고 HBM 같은 고사양 쪽으로 혹은 DDR5 서브용과 같은 고사양 쪽으로 이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거기서 물론 덕을 많이 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줄어든다고 해서 치명적이냐라고 보면 어쨌든 상황 구조는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치명적일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HBM에서 가격 결정력은 이번에 예를 들자면 LPDDR5에서도 애플이 삼성전자의 80% 인상 요구안을 받고 창시 메모리의 발길을 돌렸지만 창시 메모리에서 똑같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애플이 낙동과 오리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공급자가 가격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때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을 넘어서는 때도 있어가지고 뭐 충격을 좀 비상히 줬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뭐 HBM4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성과가 좀 만만치 않다고요? 적자 폭이 이제 많이 줄었고 사실은 이제 항상 발목을 잡았잖아요. 항상 2조 때 뭐 3조 때 적자가 나오면서 항상 발목을 잡았는데 이게 AI 시대로 들어오면서 삼성의 역할은 좀 커졌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AI 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그 AI 칩의 형태, GPU와 HBM을 붙여서 쓰는 이 형태가 여기까지는 물론 SK 하이닉스가 절대적 강자가 맞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HBM4이 16단 혹은 SK 하이닉스는 32단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32단까지라고 해도 물리적인 한계는 거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칩이 뭔가 변화의 형태, 더 이상 쌓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럼 변화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변화의 형태가 이번에 대만의 GTC에서 나왔던 예를 들면 RTX 스파크 같은 엔비디아의 PC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냈던 보면 현재 GPU와 CPU가 융합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이제 쌓는 게 아니라 융합형 형태로 들어가는 형태로 가는데 아마 지금 업계 예상은 융합형 형태, GPU, CPU가 융합형 형태로 가고 메모리가 그 안에 탑재되는 형태로 들어가면 삼성전자가 가장 글로벌하게 절대 강자가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HBM 시대를 넘어서서 그 다음 세대로 가면 융합형으로 들어가면서 파운드리까지 가지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능력까지 포함되면 이 융합형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대세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번 그 메모리 반도체 AI 파동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삼성전자는 좀 더 투자자분들이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뭐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주주 환원의 기대감 이런 것들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걸 불안하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야, 한국 기업이 언제 우리 만족시킨 적이 있었냐? 만에 하나 실망스러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데이터가 나오면, 그러니까 정책이 나오면 이거 다시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주하는 가치 제고라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것다는 단계가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벌어든 얼마를 벌어들이느냐의 문제에서 이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대한 돈을 벌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올 연말까지 해서 영업이익으로 거두는 양사를 합치면 뭐 350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도대체 350조는 어디다 쓸 것이냐가 이제 더 관심사거든요. 근데 거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묘하게 이제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태원 회장님의 발언을 보면 공격적인 메모리 반도체 확장 증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확실하게 메모리 반도체에 1위 업계로 돌아서겠다는 그쪽의 확장이고, 사실 삼성전자는 벌어들인 돈에 대한 확장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나온 기대감은 오히려 로봇 산업에 대해서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바이오 분야에서 확장성, 인수합병 확장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뭔가 삼성전자는 벌어들인 돈을 신사업 쪽으로 구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더 캐파를 키워가겠다는 쪽에 그걸 잡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항상 얘기했잖아요. 남는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데 어디가 반이 남을 거냐라고 본다면 아마 기대치는 삼성전자 쪽에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삼성전자 주주가치 재고가 이번에 조만간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아마 더 빨리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기대치는 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던 것에 대한 비례해서 주주가치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상당히 유동적이고 그동안 SK그룹에 대한 투자자들의 좀 색안경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걸 좀 불식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중간 배당이나 9월 말까지 어떤 딜레이 되는 시점을 보면 기대치를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에서는 조금 더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8월 10일까지 나온 1일부터 수출액이 뭐 155% 폭증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게 한 달치는 아니잖아요. 10일치. 이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 데이터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확인을 했고, 특히 매물의 반도체 고점론과 겹쳤을 때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수출 데이터를 잘 보시면 생각보다 또 선전하는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 말고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 소비재 쪽에서 나오는 것도 일부 있고, 뭐 예를 들면 화장품이나 이쪽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주가가 많이 조정받으면서 전체 경기 자체가 혹은 굉장히 그 섹터 자체가 암울할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수출 데이터가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고, 그걸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모멘텀에서 뭔가 우려감을 키웠다면 오히려 남아있는 올해 하반기 쪽에는 오히려 펀더멘탈에 더 집중을 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중장기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거기는 모멘텀을 보고 들어오진 않거든요. 분명히 우리 수출 데이터나 수출 실적을 보고 펀더멘탈을 보고 들어올 건데, 그걸 따라 들어가서 추정해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비관론보다는 수출 데이터에 근반한 펀더멘탈 쪽으로 더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거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외에 뭐를 사야 될까라고 할 때도 제가 볼 때 하반기에 절대적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뭐 PER 보면은 한 4.5배, 하이닉스는 4배 정도. 지금 뭐 이것이 어디까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로 봐야 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 코스피가 뭐 만을 가냐, 15,000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이 최종 어떤 목표 가격, 이 PER 몇 배까지는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 의견을 피력하면 저는 PR 10배까지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PR 인정을 안 해줬던 이유는 그때는 사이클 산업이고 워낙 단기간에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대부분 B2C 가격,
뭐 모바일이나 PC에서 스팟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 오래 가지 못한다. 라는 시각 때문에 항상 PER보다는 PBR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이번에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B2C가 B2B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해결이 됐거든요. B2C가 아니라 B2B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안정성이 있다라는 것. 또 한 가지가 이번에 위기론을 겪으면서 좀 묻히긴 했지만 장기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 PR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단기간에 스팟 가격이 아니라 적어도 1년, 2년. 근데 최근에 나오는 장기 가격은 4년짜리, 5년짜리가 나오거든요. 이번에 샌디스크 실적 발표를 보면 매출의 40% 정도가 4년 이상 장기 계약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 계약에 대한 부분이 전체 매출의 50%에서 60% 넘어선다라고 하면 아마 PR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PR 8, 9 넘어서서 10배까지도 장기 평가, 장기 계약이 반영이 되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먼 나라 얘기 같지만 뭐 하이닉스 400만 원 이상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이걸 받아들이고 장기 계약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PR 평가로 넘어가면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장기 계약이 나오는 수준을 보면 상당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매출 27년 말까지도 보는 분이 있고 문제 없다라고 뭐 28년 아니면 뭐 내년 상반기 뭐 다 시각이 좀 다르잖아요. 저는 아마 이번 4분기를 12월 연말 다가갈 때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의 그 장기에 대한 피크는 아마 2020 내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는 좀 선행성을 가지니까 우리가 그걸 한 6개월 정도 앞에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전통적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4분기가 가장 그 사이클이 좋은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4분기에 들어가면 HBM뿐만 아니라 DRAM에 대한 부분도 다시 또 부각이 더 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겹치면 아마 주가는 이런 펀더멘탈에 모멘텀이 붙어야 되는데 모멘텀이 제 생각에는 연말에 가장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